네, 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2020년 5월 16일 토요일 시황입니다. 미중 냉전 시대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마감했는데요. 주간 상승률 하락세, 유가는 30달러에 육박했다라는 거죠. 나스닥은 뭐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번에 6거래일 상승까지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6거래일 상승 이후에 이틀 연속으로 좀 떨어지면서 주간 나스닥 실적은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 연속으로 빠진 다음에 장 초반에는 좀 빠졌으나 그 다음에 이틀 연속으로 0%대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0%대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승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상승세로 이제 간다면 0%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초반에 이제 좀 떨어졌다가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왜 초반에 떨어졌나라는 거죠. 왜 초반에 떨어졌나? 경제 지표는 이날도 이제 부정적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소비 생산은 절망적인 상황이다. 미국 상무부는 4월 소비 판매 전월 대비 16.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폭의 감소고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4월 산업생산도 11.2% 급감했다. 통계가 이후 101년 역사상 가장 월간 낙폭이 컸다라는 거고요. 미국 상무부는 중국 화웨이가 미국 기술로 제작된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 미중 무역 갈등이 더욱 확산됐다. 이 여파로 애플, 퀄컴의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경제 지표가 이제 좋지 않고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다시 시작됐고요.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전쟁까지도 이제 번지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거죠. 뭐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과 준하는 그런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이 더 확전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증시가 이제 반등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미중 전쟁을 이제 깔아놓고 이제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 경제 재개가 되어야 이제 증시가 오릅니다. 그래야 이제 소비도 오르고, 그래야 이제 지지율도 오르고, 그래야 재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제 재개를 했다가 또 혹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지면 어떻게 되나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CDC 어린이 괴질 경고, 가을 학기도 가을 개학도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미국입니다. CDC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이 괴질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사례가 보고된 이후 미국으로 옮겨 붙어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확산될 경우 봉쇄 해제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그래서 이제 환자를 보건당국에 신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어린이에게는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통념을 뒤집으며 사망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초등학교가 이제 개학을 못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개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뭐 나라에서 뭐 개인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침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인 분위기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좀 약해 보인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 애가 이런 괴질로 죽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타격이 되겠죠. 경제 재개에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린이 괴질이 유행하는 것이 봉쇄 해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봉쇄 해제가 잘 안 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경제 재개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셧다운할 가능성도 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주가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둔 것 같아요.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리고 경제 재개를 한 다음에 또 생각보다 또 빨리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처럼 클럽에서 바이러스가 이제 급속히 전파되는 것들을 이제 봤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번 바이러스는 굉장히 전염력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진자가 많고 사망자가 높은데 경제 재개를 한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이 또 사망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진짜로 셧다운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뭐 바이든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재선에도 성공할 수 있는 카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중국으로 이제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랬을 때 미리 이제 좀 밑밥을 깐 것으로 좀 보입니다. 트럼프 안팎에 TSMC 미에 반도체 공장 건설했다라는 건데요. 그 미국은 이번에 이제 확연히 느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세계화에 따른 위험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화에 따른 위험성이 뭐냐? 이 글로벌 공급 체인을 분업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991년에 소련이 망하면서 이제 자본주의 하나로 이제 일국화가 됩니다. 거기서 미국은 이제 가장 큰 슈퍼파워가 되죠. 그래서 1995년에 WTO를 이제 출범을 시킵니다. 뭐 더 이상 이제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로 나눌 필요가 없고 사회주의는 망했으니까 전 세계가 이제 자본주의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을 그때서부터 이제 WTO를 통해 가지고 자유무역을 전파를 시키고요. 2001년도서부터 중국이 WTO에 들어오게 되면서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유무역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분업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분업화란 뭐냐? 미국 같은 경우는 설계를 이제 담당을 하고 설계나 디자인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가 싸니까 아시아 같은 곳에서는 이제 생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나심 탈레브 책에 보면 규모의 가변적, 그다음에 규모의 불변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규모의 가변적은 뭐냐면 규모의 불변적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뭐 옛날에 이탈리아에 있는 뭐 가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가수가 뭐 어떤 원형 경기장에서 노래를 부른다 그랬을 때는 뭐 최대 인파를 모아봐야 뭐 한 1,000명 정도 모은다는 얘기죠. 그런데 CD가 발명이 되고 녹음기가 발명이 되면서 뭐 그런 것들을 전 세계에다가 이제 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의 불변적인 거는 옛날 오페라 가수가 되는 거고요. 현재의 가수, 그러니까 뭐 BTS 같은 가수들은 규모의 가변적인 시장이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 그 여기서 이제 불변적인 시장,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좀 늘어나지 않는 것들 있죠. 뭐 사람의 키는 안 늘어나죠. 뭐 한 3m 이상은 될 수가 없는데 뭐 사람의 돈, 그러니까 뭐 그 슈퍼리치의 이제 돈 같은 경우는 그 규모를 알 수가 없죠. 뭐 끊임없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규모의 가변적인 것들은 미국에다 놔두고,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에 놔두고 규모가 불변적인 것들, 생산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 운동화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 인건비가 싼 곳으로 이제 옮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디자인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는 이런 생산을 하는 이런 글로벌 이제 분업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 요번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급 체인이 무너졌죠. 그래서 마스크가 오질 않는 거예요. 중국에서 마스크가 오질 않고 중국에서 진단 키트가 오질 않고 중국에서 뭐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가 이런 그 의약품이 오질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사재기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의약품 같은 것들이 이제 제때 도착을 못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계화가 맞는 것이냐라는 거죠. 세계화가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제 트럼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글로벌리즘, 이 세계화 쪽이 아니라 내셔널리즘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뭐가 됩니까? 빼앗겼던 일자리를 다시 빼앗아 온다라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그 생산 기지를 중국이나 아니면 아시아 쪽으로 옮겼지만 인건비가 싼. 그런데 실제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미국의 이제 노동자들이죠. 노동자들은 원래 중산층이었습니다. 근데 중산층들이 생산 공장들이 그 아시아로 옮겨가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서비스업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버 택시 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배달을 한다거나 뭐 그랩에서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생산 공장이 있을 때는 중산층 대접을 받고 그다음에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런 이제 서비스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돈도 조금 벌고 그리고 부의 양극화는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그렇게 생산 공장을 아시아 쪽으로 옮긴 그 슈퍼리치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으로 벌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난번 이제 그 초선에 성공했을 때도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더 내셔널리즘이 더 이제 짙어진 게 아닌가. 예, 그래서 국가별로 이제 발전하는 게 맞다. 아니 뭐 좀 싸면 좀 비싸면 어떠냐.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는 게 중요하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이게 글로벌리즘에서 내셔널리즘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예. 그 TSMC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12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5나노 공정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착공해서 2024년까지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다. 그리고 미국 및 애리조나주의 강력한 동반자 관계를 맺게 돼 기쁘다. TSMC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TSMC가 짓는 이제 반도체 공장이 이제 5나노 공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뭘로 보시면 되냐면 최첨단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최첨단 공장을 왜 미국에 짓냐라는 거죠. 그 원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첨단 공장은 그 한국에 짓지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외국에 짓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기술 유출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TSMC가 짓는 공정은 최첨단 공정이에요. 그럼 왜 짓냐라는 거죠. 이게 미국과 중국과의 무력 전쟁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 앞으로 이제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이게 이제 IT 인공지능 전쟁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반도체가 전쟁의 승부를 가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TSMC는 애플, 퀄컴, 화웨이 등 주요 팹리스의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업체죠. 주문을 받아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회사다. 올 1분기 시장 점유율이 54.1%로 업계 1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팹리스는 설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플도 하고 엔비디아도 하고 퀄컴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만들어내는 거 이제 공장이 없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공장이 없는데 그걸 만들어내는 공장은 누구냐? 그게 이제 TSMC입니다. 그래서 TSMC는 공장이 없어요. 아니 공장만 있어요. 그래서 설계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계하는 인력은 있다 하더라도 주로 하는 거는 공장에서 설계를 주문 받아서 한마디로 이제 OEM 공장 같은 거죠. 화장품 원료를 뭐 어떻게 해라라는 거는 화장품 회사가 하는데 우리나라의 뭐 코스메틱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OEM 같은 거, ODM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재료들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뭐 스타일란다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오더를 주면 그 뭐 코스메틱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장에서 이제 화장품을 대량으로 뽑아내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TSMC는 이런 코스메틱과 같은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뭐 스타일란다라든가 뭐 이런 그 뭐 팹리스 그러니까 뭐 설계만 하는 그런 데는 애플, 퀄컴, 엔비디아, 화웨이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TSMC가 생산하는 부품이 어디에 들어가냐? 애플이나 퀄컴 뭐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사실은 이제 최첨단 무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보잉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게 드론이라든가 토마호크 미사일, 그 다음에 뭐 사드, 그 다음에 스텔스기, 그리고 항공모함, 대륙간 탄도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무기들이 주로 이제 어떻게 전쟁을 하냐? 그 미국의 이제 첨단 위성하고 GPS 통신을 통해서 이제 무기 유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 같은 경우가 이제 해변에 쭉 이제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이 그 연안 쪽에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동시에 한 1000발, 몇백 발 정도를 그냥 동시에 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으로 뭐 폭격을 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려면 그 미국의 현대 전쟁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GPS 위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GPS 위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첨단 무기들이 위성의 이제 추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각 지점 그러니까 그 타격하는 각 지점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군사의 뭐 기지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이제 그 공격도 하고 이제 방어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전쟁이 터졌다라고 이제 본다면 전쟁에 필요한 반도체는 뭐 미국에서 보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대만에서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이 중국과 한국과 대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그 반도체가 한 번에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터졌다면 수백 발, 수천 발을 동시에 이제 미사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말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가 1970년대 미국 내에 있는 석유 수출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석유 수출을 다시 재개를 하는데요. 그 당시 왜 그 석유 수출을 금지를 했냐? 이 당시에는 오일 쇼크가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 당시에 석유 고갈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년 후에는 석유가 고갈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외에 있는 석유들을 파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전략 비축유라고 해가지고 다 이제 묻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소련하고 이제 적대 관계였는데 그러니까 중동이 보면 이제 소련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련하고 전쟁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중동에서 석유가 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석유 고갈론이 진짜로 현실화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석유를 수출을 하고 다 써버렸는데 소련이 이제 그 소련 같은 경우는 석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소련하고 전쟁이 붙었다라고 하는데 항공모함이건 전투기건 이런 애들이 이제 떠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석유가 없어서 뜨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동에서 와야 되는데 중동에서 오는 유조선들을 소련 잠수함들이 다 뭐 폭발을 시켰다. 그럼 미국은 이제 앉아서 그냥 계속 그 두들겨 맞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석유 수출을 금지를 했다가 2016년도에 셰일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석유 수출 금지를 해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이제 같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전쟁은 IT나 통신이나 이런 반도체 전쟁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대만, 한국, 중국, 아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자급화를 추진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아시아 공급망이 취약성이 불거지자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급망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 공정 전부를 미국에 둬야 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전쟁에 대비한 반도체 공정 전부를 이제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은 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뭐 잽을 계속해서 날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남중국해에서 또 무력 대치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1970년대 닉슨 독트린으로 이제 냉전을 청산을 하고 세계화를 주도했지만, 그러니까 닉슨 독트린이 뭐냐면 뭐 이제 중국하고 이제 핑퐁 외교를 한 거죠. 핑퐁 외교를 왜 했습니까? 소련을 견제하려면 그 중국과 이제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1979년도에 이제 카터 때 그 수교를 정식으로 맺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정책 설계자들은 중국과 경제적, 지정학적 대결을 몰두하면서 대결별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대결별은 지구촌 정치, 경제, 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라는 관측이다.
그래서 이제 소련하고 이제 소련을 이제 견제하려고 미중과 밀어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해서 이제 끝을 맺었고 이제는 이제 군사적인 대결까지 이제 이어질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좀 애매합니다. TSMC가 5나노 공정이라는 최첨단 공정을 미국에다 짓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답을 줘야 됩니다. 미국의 공장을 더 늘릴 건지, 그리고 최첨단 공정을 미국에다 만들 건지. 근데 이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미국이 공장 짓는 것을 미룰 수 있죠. 미룬다면 삼성전자는 TSMC에게 가려던 중국 물량이 오게 되겠죠.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미국 금융이라든가 국제시장에서 이제 견제를 받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이러스로 이제 촉발된 내셔널리즘은 각국의 이제 락다운 이런 것들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결국 여행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항공업계 이런 것들이 이제 몰락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뭐 몰락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굉장히 힘들 전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 관련 주가들도 이제 어저께 하락을 했죠.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7.13위안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7위안대에서 지금 13위안 정도를 더 넘어간 상태고요. 그 인민은행장이 위안화를 이제 찍어내겠다 이런 신호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위안화 환율이 오르고 있고 그 위안화 환율하고 연동됐다기보다는 위안화 환율 올라가면 한국 원화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이제 굉장히 크잖아요,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다. 그 1,300원대, 아니 1,300원대는 아니죠. 1,230원대를 이제 넘어가고 있죠. 그 인민은행장은 왜 위안화를 찍어내겠다 이렇게 했냐? 뭐 미국이 이제 무역 보복하면 바로 이제 위안화 절하 통해 가지고 그 관세를 이제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조금 그 아주 편안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용지원금으로 버티는 여행사 여름 지나면 절반이 폐업한다라는 건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항공 여행사들의 참담한 실적표를 받았다라는 거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LCC 뭐 이런 데가 이제 모조리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보잉, GM, 뭐 포드, 힐튼, 메리어트, 뭐 디즈니도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는 괜찮지만 디즈니 대부분이 이제 좀 놀이공원 이런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택트 쪽은 앞으로도 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요번에 이제 가을에 재유행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락다운을 해제했을 때 또다시 재유행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신종플루나 코로나나 이런 게 좀 전염병들이 그러니까 바이러스 전염병들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 이제 겨울에 그렇게 되면 진짜 장난 아닌 거죠. 유행병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도 힘든데 앞으로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컨택트 지식은 진짜 지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델타 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9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9달러였습니다.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런데 그때는 여행은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19달러가 싼 거냐라고 봤을 때는 뭐 싸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싸지 않을 수 있다. 그때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심각하다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손절 칠린 사람이 있죠. 뭐 지금 워렌 버핏도 손절을 했고 그리고 그 레이 달리오도 다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우리나라 개미들이 또 이제 많이 사셨는데 델타나 뭐 이런 그 보잉이나 많이 떨어진 주식들을 근데 이제 앞으로 바닥이 언제일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하시면 진짜 적은 금액으로 그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
재계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증시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이러한 악재를 가렸다라는 거고요. 5월 미국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는 73.7로 전월 확정치 71.8에서 상승했고 시장 전망도 65.0에서 상회했다라는 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다면 연말까지 코로나19 백신을 얻기를 바란다. 아마 이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점도 주가를 거들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말은 그냥 좀 흘려 들으세요. 예. 뭐 어차피 뭐 이분이 의사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백신이 뭐 빨라야 내년 봄이라는데 진짜 연말까지 나온다면 진짜 기적적으로 빨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유가도 올랐습니다. 유가가 오른 거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WTI 원유가 얼마 올랐냐? 6.8% 오르면서 거의 이제 30달러에 접근합니다. 29달러. 그리고 마이너스 수준에서 이제는 이제 30달러대까지 이제 목전에 두고 주간 상승률이 19% 정도 됐다. 그러니까 선물이 29달러라는 거고요. 현물은 지금 한 9달러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이 요번에도 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이거는 뭐 요번에 경제 재개가 되고 나서 봐야겠죠. 뭐 20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수요일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모든 우려를 이제 극복한 하루였다라는 거고,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그래프는 아니고요. 지금 횡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은 하되 예측대로 이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예측은 하되 예측대로 투자는 하지 않고 공황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게 낫다라는 거고, 뭐 고수분들이야 뭐 얼마든지 투자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초보자분들, 하수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유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매뉴얼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매뉴얼대로 해서 공황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뉴얼을 지키자. 지킬 사람만 지키시면 되고요. 고수는 안 지켜도 됩니다. 뭐 얼마든지 뭐 단타도 치시고 고버스, 인버스 그 3배짜리 다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뉴얼은 지금까지 40년간의 나스닥 경험이 이제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황이 끝난 것을 이제 확실히 알려줘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첫 번째는 8거래일 상승하면 주식 사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거래일 상승하다가 이제 좀 빠졌죠. 주식이 이제 거래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8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월화수 아니면은 뭐 수목금, 월화수, 목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8일 동안 8거래일 동안 오르는 게 이제 8거래일 상승이고요. 전고점 돌파하면 주식 사면 됩니다. 전고점은 나스닥의 9,817.18입니다. 그리고 7월 2일 날 주식 사면 됩니다. 왜냐하면 5월 1일 날 지금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요. 그래서 나스닥이 5월, 6월에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7월 2일 날 주식 사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된 매뉴얼은 그 카페에 있으니까요. 카페 가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카페는 그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30% 지점이 오면 말뚝 박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뚝 박는 건 뭐냐면 뭐 자산의 일정 부분을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뭐 나스닥 6,872.03이라는 곳에 이제 박으면 되고요. 그것도 카페에 제가 자세히 써놨으니까 카페 좀 참가하시고요. 그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중 신냉정 시대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